오늘 하는 내용들은 잘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어폰으로 들으시거나 퇴근길에 들으시거나 할 수 있어서 어,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최근 좀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했네요. 음. 이제 6시가 다 돼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신규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게 왜 그렇게 높아지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 모든 게 그렇지만 원리를 좀 이해를 하면 현상이 이해는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대부분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분양가가 공개되고 그리고 정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행사가 폭리를 취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누가 개입하고 관여하고 각 이해관계자에 따라 어떻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바라보는지 그 각자의 영역의 스탠스를 좀 짚어보면 분양대행사가 보는 분양가와 시행사가 보는 분양가 그리고 신탁이나 대주가 바라보는 분양가는 이렇겠구나 입장이 다르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뭐 비단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뭐 행숙이든 뭐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메커니즘은 비슷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열게 된 건 보시면은 단톡방이 4개가 있잖아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뭐 전에는 경자방까지 있었지만 요즘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맛집입니다. 맛집. 예전부터 2년 정도 운영한 제 방은 조용해요. 저만 떠들고 실명방이라서 그런지 좀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성수 3,500만 원, 가산 2,800, 범계 1,850, 명학 1,600, 고천 1,200, 군포 1,400. 요 글이 올라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분양가 미쳤다, 임대 수익률이 나오냐, 저게 어떻게 맞는 가격이냐, 시행사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답변을 달거나 매번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7시에 미팅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만 살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수동 3,500만 원 이거는 신규 현장 기준으로 소문이 나고 있는 상태 현장들의 가격을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한 게 소문 그리고 상담부 정계약 바로 전매로 넘어가는 소문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선정하고요.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의 방식은 조직 분양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총괄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있고 등등등등 해서 현장마다 막 몇백 명씩 조직을 꾸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양 대행을 맡은 분양 대행사는 PF 기표가 일어나기 전 그리고 사업 승인이 완료가 돼서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시점 전에 인발부가 돼서 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그럼 조직을 꾸리려면 총괄본부장을 모셔와야겠죠. 근데 이 총괄본부장도 한둘이 아니에요. 뭐 총괄본부장 1, 2, 3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총괄본부장님들께서 본부와 팀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조직 분양이기 때문에 이때 시행사가 분양대행사 선정할 때 대략
분양가는 이 정도 할 거예요. 분양대행 맡아주세요. 이런 막 논의를 해서 네, 그 가격이면 저희가 분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조직 분양을 꾸려서 시장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디 현장 부지 얼마에 한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 옆에 좌측에 나열한 이 가격은 상단북이나 견적서가 공개가 돼서 분양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분양대행사에게 이 현장은 이 정도에 분양하려고 해요. 정도의 구두 언약 정도로 소문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정확한 분양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소문이 날 때의 가격은 시행사가 처음부터 미쳤다고 높은 가격으로 소문을 내지는 않아요. 현재 시행사가 검토한 사업 수지상 이러이러한 시공사를 쓰고 이러이러한 분양가를 대입을 하고 이렇게 분양을 했을 경우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래도 좀 남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시행사 판단의 가격이 시장에 소문으로 납니다. 그게 뭐 가산에 무슨 부지, 성수에 무슨 부지, 지산 들어온대요 라고 할 때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초반에 PF가 잘 일어나던 경우 혹은 한참 분양이 잘 돼서 PF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고 나오던 경우에는 소문이 났을 때의 분양 가격과 정계약을 개시했을 때의 분양 가격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시행사가 바보도 아니고 신축은 늘 구축보다 가격이 높은데 너무 많이 높여서 분양에 실패하게 되면 자기들은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막 무한정 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사업 수를 잡은 후에 그리고 시행 마진에도 좀 버퍼를 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컨디션, 시공 가격, 그리고 분양 대행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등등등등을 좀 해서 분양가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양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홍보 대행사도 선정을 해요. 당연하지만 홍보 대행사가 선정이 돼야 광고를 하고 상단북도 디자인을 합니다. 홍보 대행사가 인발부돼서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고 자료들을 배포하게 되는 시기는 거의 인허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가는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견적서라든지 아니겠죠. 상단북도 디스클레이머를 달죠. 변경될 수 있음. 왜냐하면 확정된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나서 정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인허가가 완료가 됐고 착공계가 나왔고 분양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PF 심사가 끝나서 사업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모든 숫자가 픽스가 돼요. 이때에는. 그래서 이 정계약을 할 때 직전에 견적서로 받아서 계약금은 언제 입금하세요? 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진짜 가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요 성수 3,500, 가산 2,800, 안양 번개 1,850 후덜덜한 가격이죠. 제가 한 작년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토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는 엄청난 가격의 분양 가격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익률이 저하가 되면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수익을 보는 전통적인 임대 수익형 비주거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저하가 되게 됐을 경우 임대 수익률을 그나마 낼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다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놀라운 가격들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 전매가 활성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올해 3월에
이 분양이 예정됐던 현장들이 다 여기 말씀드리는 이런 현장들이 토지 매입을 진작에 끝냈고, 그러고 이제 뭐 한참 인허가 달려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 가격이 인위적으로 너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서는 용감하게 분양을 개시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싼 시공사를 써서 시행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는데 금융권에서 해당 시공사의 신용 등급이나 시공 능력 평가를 좋게 보지 않아서 시공사를 교체해라, 뭐 이런 등등의 어, 뭐 원인으로 시공사가 교체되고, 또 원자재 가격이 지금 최근 6개월 사이, 뭐 길게 보면 한 1년 사이에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원가가 올라가면 공급되는 공급가, 즉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전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하는 지구팔 방에 보면 뭐 바로 그냥 계약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전매 물건도 있고, 오래 빙빙 도는 현장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되면 지구팔에 있는 물건들도 다 줍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특 상단에 나와 있는 현재의 소문으로 돌고 있는 현장들, 토지 매입이 끝났고 인허가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현장들이 분양을 개시하기 시작하면, 일단 실입주 법인 위주로 다 받아갈 거고, 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너무 비싸고 임대 수익률도 따져봐야 되고 하면, 아, 이제 뭘 사지? 하면서 전매로 좀 돈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줌 채팅창에 뭐 누가 말씀 주셨는데, 가산돈 3천에 나와요. 가격이,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토지 매입 형태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산동 땅을 예를 들어 평당 3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성수동 땅이 평당 2억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2호선이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산동 가격은 저렴하겠죠. 현재 문정동의 준주거 부지 땅도 평당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 가격 상승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 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준주거가 됐든 뭐 준공업 지역이 됐든 개발할 땅만 있으면 개발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는, 공급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얘기할 때 공급가가 올라간다고 누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해주셨는데, 임대료가 거기에 연동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취급된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등기를 친 후에 임차인을 맞춰서 월 임대료가 이자보다 상회했을 때 그 차익을 임대 수익으로 걷어가는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공급가가 상승하면 그거를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 수분양자는 뭐 대략 한 2년 후에 준공이 됐을 때엔 주변 시세보다 높여서 임대료를 놓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협력해서 시세 상승을 리딩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담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피스텔이나 주거형 같은 형태의 임대는 뭐 특별히 평면이 막 획기적이라거나 아니면 막 디자인이 너무 좋거나 하이엔드급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높이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뭐 장판 색깔 빨갛다고 자기 불편한 건 아니고, 장판 색깔 대리석이라고 뭐 더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변동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다르게 지식산업센터는 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스펙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급된 기축들, 뭐, 10,000원 후반, 20,000원 초중반 월세 이렇게 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은 드라이브인 자체도 불편하고, 트럭도 좀 들어가지 않는 드라이브인도 많고, 그런 건 당연히 싸죠. 근데 신축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설계가 너무 잘 나와서, 월세 뭐 덜덜 떨죠. 저도 뭐 월세를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입장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의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뭐 월세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인상은 감안을 하겠다. 실제로 저는 여의도는 월세를 2천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은 월세를 한 4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양은 150만 원 주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아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회사의 형태마다 해당 주소지 혹은 뭐 때에 따라서는 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되는 분양가격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했을 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거나 이자만 받아서 똔똔 나는 현재 기준의 비교사례법으로 봤을 때 임대 수익률은 제로라고 할지언정 판단했을 때 준공 시점의 이 건물의 가치가 상당할 것이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2년 후, 3년 후의 상황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의 성향상 되게 극단적으로 갈려요. 근데 그거는 투자자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옆으로 샜는데요. 옳다 그르다가 있고 맞다와 틀리다가 있는데 수익률의 영역은 이 맞다와 틀리다에서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투자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 수익률, 그 임대료 수준은 그 분양 가격은 맞다 틀리다는 개인을 변수로 넣어서 개인의 가치관을 변수로 넣어서 판단할 일이지 그 가격이 그 시세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숫자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초피 전매 투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자, 담합, 그리고 뭐 시행사의 뭐 도덕적 해이 뭐 등등 이런 것들로 누군가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꼭지 잡은 게 바보지, 당한 게 바보지라고 빠져나온 사람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옳다 그르다의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언제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다양하게 뭐 서로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의견이 다를 때 나한테 그건 맞다, 나한테 그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러면서 막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싸우실 거면 1대1 개인해서 서로 만나서 싸우시면 돼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양가 상승이 왜 이렇게 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요 위에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전에 줌에서 혹은 블로그에서 밝힌 바 있지만 요거는 짧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분양가 상승의 이유는 당연하지만 원자재, 원가의 상승입니다. 흔히 삼중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금리의 상승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100%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PF 또는 토지담보대출, 금융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빌린 다음에 그걸로 나대지에 건축물을 짓고 선분양을 해서 분양된 매출로 빌렸던 돈을 갚고 시공비를 내고 남는 돈을 가져가는 장사입니다. 똑같죠, 원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임차인을 맞추고 이자를 낼 걸 내고 남는 걸 가져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런데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 돈을 빌릴 때 들어가는 금융 비용이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시행사 입장에서 이 금리 상승이 얼마나 무섭냐면 수분양자들은 단순히 내 이자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TF라는 건 막대한 비용을 80에서 90% 정도 되는 사업비에 대부분의 비용을 금융 조달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선취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비싼데 선취 수수료는 뭐 돈을 빌리는데 돈을 떼고 빌려줍니다. 앞단에서. 그래서 은행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급등했어요. 2%에서 3%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양가가 2% 3% 오르면 엄청 크죠. 분양 수수료를 2% 3% 올려준다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런데 금리가 2% 3% 상승하는 바람에
사업 수지가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시행사들은 이제 함부로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사실 한 근 6개월 정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비의 상승입니다. 공사비는 뜯어보면 토목공사비가 있고, 일반 골조, 내장, 외장 공사가 있는데, 일단 토목공사비는 토목업체에서 20%를 인상시키겠다라고 담합을 해서 올려버렸고, 일반 공사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전반적인 공사비가 상승을 해서 몇 년 전만 해도 한 평당 350만 원 정도에도 지산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470만 원. 1군 시공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 그러면 벌써 공사비가 오른 게 한 120에서 평당 150만 원이 올랐죠. 금리도 올랐고 이것도 한 100이라고 칩시다, 평당.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 변수인 토지 가격이 성수동으로 비교를 하자면 11년 전에 평당 2천이었던 게 지금은 2억이 됐습니다. 10배가 올랐죠.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교니까 전부 다 10배가 올랐다고 하긴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기권에 있는 토지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환산을 해서 분양가를 대입을 한다면 이것도 굉장한 수백만 원의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금리도 올랐고 공사비도 올랐고 토지 가격도 올랐으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이거를 수분양자들이 걱정을 할 건 아닙니다, 사실. 시행사들이 걱정할 일이에요. 시행사는 수천억 원대의 PF, 수백억 원대의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망하면은 그냥 속된 말로 골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망해요. 물론 시행사는 토지를 계약한 토지매매 계약금 플러스 자기자본금 정도만 날리겠지만 시공사는 연대 보증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시공사 대표도 개인 연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안 팔릴 것 같은 데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회사 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금융권도 분양이 안 되면 돈을 안 빌려줍니다. 당연하지만 고객들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굴려서 PF라는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어떻게 보면 금융권의 PF 사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상품인데 금융권이 수천 명, 수만 명에 모인 돈,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PF로 쐈다가 분양에 참패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PF 부실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장치들을 되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신탁사가 붙어서 이 금융권, 대주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돈을 보호하고 수분양자들의 수분양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잔금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거를 유용해서 쓸 수 없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신탁 심의, 즉 이런 땅에 이런 분양가로 이런 시공사를 써서 이렇게 분양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IM 자료를 올렸을 때 신탁사가 신탁 심의를 태워서 그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말이 된다, 팔릴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신탁가 대주가 오케이를 해서 사업이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분양가가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저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영역이지 분양가가 오른다고 내가 그걸 계약도 안 했는데 내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들이 분양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 가격이 먹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급이 되고 있구나 라고 거꾸로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분양가가 너무 급등해서 나오게 되면 아까 제가 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가 나올 텐데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이미 수분양을 받아서 갖고 있으면 좋죠. 바로 옆에 건물이 들어온다는데 분양가가 엄청 높아요. 그럼 좋죠. 예를 들어 하남미사 같은 경우에 저는 하남미사를 분양을 한 칸도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무서워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남미사에 뭐 1600, 1800만 원 분양가가 새로 신규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라든지 뭐 SKV1 이런 것들은 들고 계시면 지금 현재 임대 수익률은 높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 구도심에 있는 상가도 공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대토보상 받아서 상가주택 지으신 원 토지주들이 모여있는 보통 카페거리로 활성화되는 이런 곳들까지 정상화되고 나면 시세도 올랐을 것이고 임대 시세도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가가 나와서 겁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승의 이유를 다시 이제 각 플레이어들, 부동산 개발 사업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행사의 입장을 볼게요. 시행사도 A라는 시행사가 있고 B라는 시행사가 있는데 좀 입장이 다릅니다. A는 자금력이 굉장히 많은 시행사, 뭐 조 단위로 움직이는 시행사, 천억 단위로 움직이는 시행사. B는 듣보, 뉴비 이런 시행사. A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할 때 현금으로 매입합니다. 전액. B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치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중도금, 잔금 등은 PF로 조달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시행사는 토지 매입을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을 늦게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잔금을 이미 치러버렸기 때문에 내 땅인 거라서 뭐 기다렸다가 개발하지 뭐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이런 스탠스인 거죠. 땅값 오르면 뭐 개발했는데 분양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땅 팔아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는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IS 동서나 인창 같은 좀 이제 현금력을 갖고 땅을 찍어서 랜드 파킹을 해놨다가 제일 나중에 공급을 하는 형태의 시행사들은 대단히 높은 시행 마진을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덕은의 11블럭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인창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현장들 그런 데는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겁을 낼 필요가 없죠. 시행 시공을 직접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시행 마진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고 거기에다가 분양도 되게 포괄적으로 하죠. 그래서 분양에 대한 분양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때문에 시행 마진이 더 높아지죠. 어떻게 보면 시행돼도 A와 B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역설적이지만 B 시행사는 입장이 안전한 맷집 토지를 하나 샀어요. 막 3,0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전재산을 걸어서 샀어요. 그럼 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B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보수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A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왜냐? 자기 자본 비율이 높죠. 토지가 자기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럼 PF를 일으키더라도 PF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B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뭐 한 80%는 돼야 뭐 시공사도 FC시키고 이제 대주단 돈도 갚고 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팔리면 뭐 준공담보대출로 전환해서 우리가 떠안고 천천히 팔지 뭐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가 책정하는 분양 가격은 생각보다 안전해요.
자, 그러면은 분양대행사가 책정하는 가격은 어떨까요? 분양대행사의 입장으로 돌아볼게요. 모든 거는 이제 뭐 정책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런 사고들이 자연스럽게 되시겠지만 명분이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어떤 명분과 입장을 갖고 있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일단 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분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로 완판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로 내려주는 수수료는 대부분의 현장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따라 책정이 되어 있는데 비슷해요. 완판을 쳐야 분양대행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빠르게 분양을 하고 마감을 해야 다음 현장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대행사들은 1년에 여러 개 현장들을 해야 돈을 버는데 이게 한 현장이 미분양이 나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한 1년씩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죠. 다른 현장들을 분양할 그런 이제 입장이 있고 소수 정예로 빠르게 완판을 치면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분양대행사 사무실 운영도 짧게 운영해도 되고 식대도 적게 나가고 집기도 짧게 빌려 써도 되고 그럼 이것도 당연하지만 어, 분양대행 마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분양대행사는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시행사보다 한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늘 시행사랑 분양대행사는 싸워요. 아니 그 가격으로 하면 분양 못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대행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싸워요. 그러다 결국에는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분양대행사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분양대행사는 분양을 할 때 모든 걸 시행사를 욕을 해요. 근데 시행사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가격도 되게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나는 빠져나가려고 엑시트하려고 되게 낮게 잡은 분양가인데 욕을 먹는 게 시행사죠. 그게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양대행사하고 시행사가 결국에 합의에 도출해서 자, 여기 성수동 3,500에 갑시다. 여기 가산 2,800에 갑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둘이. 그러면 이제 사업 수지를 내부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내부적 확정이에요. 사업 수지라고 하는 건 땅을 이만큼에 구입을 했고 분양은 이 가격에 할 건데 공사비는 이만큼이 들고 그러니까 수입 지출 예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입 지출 예산서 사업 수지표를 갖고 신탁사와 대주단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PF라고 하고요. 그러면 대주단과 신탁사는 그 넘어온 자료들, 사업 수지표, IM 자료 등을 판단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해서 실사도 다 한 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도 보고 그냥 분양가 조사 보고서도 보고 실사도 하고 자체 분석도 하고 별도로 친한 분양대행사에다가 크로스 체크도 해서 해당 분양 가격이 과연 팔릴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주단과 신탁사의 입장은 또 뭘까요? 대주단은 대주, 되게 이름도 멋있죠. 쩐주, 돈을 대는 사람. 신탁사는 자금을 관리하고 관리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아가고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신탁사들이 자금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엎어지면 신탁이 그거를 떠안아서 사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탁이 이제 책임준공 확약을 같이 신용 보강을 해주죠. 그리고 시공사도 역시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결국에 대주단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생각해요. 나는 시공사 물려서 시공사 망하는지 말든지 상가는 다 미분양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돈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대주단이고 신탁사는
사업 망가지면 시공사도 같이 연대보증 서지만 시공사도 엎어지면 내가 떠안아야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시공사가 튼튼한 데가 들어와야 돼. 라고 맨날 주장하는 게 신탁사입니다. 물론 PF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이해관계나 명분 이런 것들이 좀 바뀌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 매입형 PF 개발 사업이 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내부적인 가격 확정을 해서 돈을 빌리러 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시공사 바꿔라, 분양가 내려라, 뭐를 어떻게 해라. 그럼 안 그럼 돈 안 빌려줘.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소문이 났을 때로부터 막 3개월, 5개월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그런 밀당을 계속해서 결국 돈을 빌려야 기표가 나고 사업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입장이 어떨까요? 당연하지만 쌌으면 좋겠다. 싸야 한다. 수익률이 나야 한다. 차익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분양가가 싼데 수익률도 높고 차익도 나는 현장은 없어요. 유니콘이죠. 뭐 재작년까지 사신 분들은 있어요. 이를테면 안양 IS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올랐고 수익률도 괜찮고 4% 이상 되고 자기 자본 수익률 쌌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양자택일이죠. 시세 차익이냐 아니면 수익률이냐. 근데 이제 수익률도 많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시라고 하는 게 수익률을 계산해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냥 수익률이란 숫자 게임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본다면 아직도 지방에는 500만 원, 600만 원대 있어요. 그럼 그거 사면 수익률이 높겠죠. 근데 공실 우려가 또 있겠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보시고 전매가 낮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피전매 많이 있잖아요. 무피전매 괜찮아요. 임대 발품 팔아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지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안 좋은 지역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한 지역에서 나오는 무피를 준공을 앞두거나 준공이 곧 되는 그런 거 하나 사서 시장에서 발품을 팔면서 한번 임대를 맞춰보세요. 그게 큰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피로 나오는 것들은 절대 그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원금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매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저의 논리적 바탕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무튼 분양가 상승의 이유는 현재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고 금리가 올라졌고 대주단이 돈 물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조금 더 탄탄한 데 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탁 심의를 못 받거나.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길 기다려야 되는 현장도 있고 주변의 시세들이 감정가가 높아져야 되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현장이 있고 뭐 감정평가사를 써서 인위적으로 감정가를 높여갖고 대응해야 되는 현장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양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만 하고 3개월, 4개월, 5개월 세어라 내어라 늘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들 가격이 다들 아시다시피 뭐 6개월 전에는 뭐 얼마에 할 거야 했다가 4개월 전에 얼마에 할 거야 했다가 뭐 지금 뭐 언제 분양한대 라고 하는데 막 500만 원씩 올라버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단에서 자연스럽게 이 장표를 설명을 해버렸네요. 시행사는 아까 복습을 하자면 자금력이 있는 A 시행사와 자금력이 녹록치 않은 근데 자금력이 녹록치 않다라고 해도 시행사가 보통 시행사가 하려면 100억은 있어야 돼요. 100억은 있다는 게 우리 주변에 100억 부자 많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행사가 100억 사이즈 미만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뭐 어나더 레벨로 1조 원 100억과 1조 원의 경쟁인 거죠. 그래서 B는 욕심이 좀 적어요. 근데 여기는 욕심이 역설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욕심이 많은 회사라기에는 많은 사이트를 하지는 않지만
IS 동서는 땅을 많이 이제 미리미리 10년을 내다보고 사놓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개의 현장이 분양이 끝나서 분양 매출이 정산되고 회사의 재무제표안으로 수익이 실현이 되면 IS 동서는 주식이 뛰어요. 그래서 IS 동서 주식 차트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안양 IS 완판 쳤을 때에도 주식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IS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IS 건물을 분양받는 것도 IS는 시공도 직접 하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편이기도 한데 다음에 완판이 됐을 때 주식을 사도 뭐 장기적으로 재미를 좀 보실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A, B 시행사의 분양가 책정은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된다 이런 거고 분양대행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팔아야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해달라. 그래야 이제 분양 수수료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자꾸 싸워요. 싸게 해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분양 안 돼요. 뭐 이렇게 좀 뭐 늘어지면 안 돼요. 뭐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세요. 당연하지만 그쪽에서 분양대행사에서 물어볼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좀 약간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게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대주당과 신탁사도 분양대행사랑 같은 입장이에요. 싸게 해라. 그래야 내 돈이 물리지 않는다. 그래야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시행사들은 분양대행사한테도 힘들고 대주당과 신탁사한테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입장 바꿔서 제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평생. 그래서 그 100억을 갖고 1000억짜리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1000억짜리 땅에다가 시행을 해서 PF를 일으켜서 분양을 완판을 치고 이 돈을 300억, 400억으로 뿌릴 기회를 맞이를 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100억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분양가를 될 만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제가 방을 2년 운영했지만 이런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 검색 유입을 보면 시행 사이드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방에 실명이라서 말씀 안 하시는데 시행사 분들이 오셔서 제 방에서 시세를 탐구를 하시고 그 시세를 준해서 분양가를 책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행사 대표님들께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분양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아니면은 여기 땅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라고 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에 이제 비유형에 속하는 시행사분들은 솔직히 100억을 잃고 싶지가 않아요. 그 100억을 얼마나 어렵게 벌었겠어요. 거꾸로 시행을 몇 번 해서 사면상, 그러니까 뭐 한 번 굴려서 300억 벌고, 한 번 굴려서 뭐 1000억 벌고, 그 다음 굴려서 몇 천억 벌고, 이렇게 되어버린 대규모 시행사의 경우에는 무서울 게 없죠. 그런 시행사들이 최근에 될 만한 입지, 현재 기준으로는 땅이 되게 비싼데, 묵혀두면 땅값은 계속 오르고, 나중에 시행해도 이 입지는 비싸도 팔릴 입지다. 라고 하는 땅을 대형 디벨로퍼들이 찍고 다니기 때문에 현재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은 아시아권에 투자를 하는 글로벌 부동산들이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아직도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부동산에서도 한국의 서울 경기 부동산을 매입하는 매입세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 분양 가격은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만 보자면 결국에 분양의 방식은 실입주 다구자 법인 우선으로 갈 거다라고 보이고 투자자들은 점점 더 살 게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겠네요. 수익률은 두 개의 변수에 영향을 받죠. 하나는 분양가, 하나는 금리, 세 개의 변수군요. 하나는 임대료. 임대료는 늘 상방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과공급이 아닌 경우. 근데 이 상방의 폭이, 상승률이 되게 낮습니다. 길게 보고 임대를 맞추면 결국에는 정상화되는 형태,
상승률이 낮아서 임대료는 늘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금리의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고요. 대세 상반기이고 좀 급격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리라고 하는 건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시중금리가 있는데, 시중금리라고 하는 건 은행의 가산금리, 은행의 마진이죠. 플러스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의 상승은 급격하게 오른다고 하는 건 이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이나 기타 오피스 등등. 이거는 지식산업은 기업대출이죠.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규제는 많은데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는 그리 하지 않습니다. 뭐 투자를 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좀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차주는 현재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자산 취득 비용 담보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정도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가 거셀 거라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중소 중견기업의 자산 취득용 담보대출은 규제를 해봐야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이가 아니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산 쪽만 보면.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는 LTV는 확대는 할 거예요. DSR도 좀 확대를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기준금리가 오르고 은행의 경우에는 가장 대부분의 상품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기준금리가 인상할 때 가상금리도 같이 붙여서 인상하기 때문에 기업대출, 즉 지식산업센터 담보대출 금리 인상 상승률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 상승률은 상당히 높겠지만 역설적으로 거꾸로 지식산업센터 대출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야 한 4.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처럼 8%까지 올라가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는 계속 오르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수익률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막 뭐 평당 3천만 원 샀는데 평당 임대료가 5만 원이고 4만 원이고 이러면 난망하죠. 임대 수익형 투자자면. 그런데 난 차익 투자자야. 일단 분양받기 어렵지만 분양받은 다음에 시집주 업체한테 차익받고 팔지 뭐. 이런 사람이면 수익률을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피가 붙어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자금력이 있어서 공실 뭐 한 6개월 나는 거 별로 무섭지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과감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당부드리지만 단톡방에서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싸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서로 모르는데 싸워서 좋을 거 없어요. 다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반합이 이루게 되고 그게 토론에 아주 긍정적인 유의미한 효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토론 많이 해주시고 그런 토론이 또 어떤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쉬운 단톡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소통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그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늘 말이 길어져가지고 50분이 됐고요. 오늘 했던 영상은 녹화를 해놨으니까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 시간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퇴근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딜런이 조금 땡땡거리고 싸가지 없고 혹은 좀 되게 딱딱한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좀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제 기준이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재밌게 들으신 분들은 각자의 단톡방에 들어가서 재밌게 봤다. 다음에 이런 주제를 해달라.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비는 싸구려 와인 한 병, 그리고 노쇼 방지를 위한 현금 3만 원. 현금은 다 모아서 제가 11년째 기부하고 있는 그 보육시설에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